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 매직을 밝히다. 축구에 관심들 있으세요? 관심이 없더라도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지셨잖아요. 베트남 축구대표팀 부임 후에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시죠. 베트남 축구의 신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2017년 U23 아시안게임 대회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2018년 스즈키컵 우승, 2019년 동남아시안게임 우승 등 축구 변방 베트남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강팀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전대회 준우승을 하며 신화를 알렸던 2020년 아시안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첫 좌절을 맛보게 되었어요. 박 감독은 경기 후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라고 했어요. 도쿄올림픽 진출권이 걸린 대회여서 베트남의 사상 첫 올림픽 출전이 기대되었던 터라 아쉬움이 더욱 컸어요. 하지만 부임 후 첫 좌절에도 베트남 팬들은 박항서 감독을 응원했으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베트남 언론 또한 박항서 당신 책임 아니다 라며 무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항서 감독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했어요. 박항서 감독을 믿고 신뢰하며 베트남 성인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진출이라는 더 큰 목표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매체는 박 감독이 지난 2년간 베트남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를 구사하며 뛰어난 선수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감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어요. 이렇듯 베트남에서 그 무엇이 박항서 감독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박항서 매직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사실 베트남에 가기 전 박항서 감독은 한국의 프로 1부, 2부, 실업 내셔널리그까지 설 자리가 없을 정도의 실직에 가까웠어요. 그럼 그가 축구의 변방 베트남을 선택하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바꿨다기보다는 팀을 바꿨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베트남 축구를 변화시켰어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베트남의 국기 금성홍기는 제2의 붉은 악마로 변신하고 박항서 리더십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축구공 하나로 세계 최고의 자존심이 세다는 베트남을 움켜쥔 박항서 감독. 그는 어떻게 베트남 축구를 바꿔놓았으며 왜 박항서 감독을 스승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영웅의 이면에는 시련과 눈물이 없었을까요? 베트남 국민들은 유독 축구를 좋아하죠. 길거리 선술집이나 식당에서 항상 유럽리그나 자국리그의 축구를 경기를 틀어놓곤 보곤 해요. 박항서 매직의 시작은 부임 3개월 만에 태국에서 열린 M150컵 대회였어요. 2017년 12월 15일 지난 10년 동안 태국을 이기지 못했던 베트남이 태국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열린 2018 AFC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어요. 축구 변방 베트남은 어느덧 하나가 되고 축구가 국민의 자긍심이 되기 시작되었어요. 더욱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자카르타 팔렘방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4강에 드는 쾌거를 만들었어요. 베트남의 아시안게임 4강 신화는 마치 2002년 우리의 월드컵을 연상시켜요. 붉은 물결과 함성으로 길거리를 점령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그때와 같아 보였어요. 이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박항서 감독에게 개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인 최고 높은 3급 노동훈장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열린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은 우승을 하게 돼요. 또 2019년 12월 10일 동남아시안게임 SES에서 60년 만에 베트남에 금메달을 안겨주며 다시 한번 박항서 매직을 이어가죠. 이 대회 결승전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를 항의하다 퇴장까지 당했지만 오히려 베트남 국민들은 자식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어요. 이렇듯 베트남에서의 환호와 성공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었어요. 2017년 부임 당시 베트남 축구팬들은 박항서 감독을 퇴장을 앞둔 잊혀져가는 감독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베트남에서 축구 인생을 걸겠다는 각오의 박항서 감독은 이런 냉대를 참아야 했죠. 베트남 언론의 분위기는 더욱 냉소적이었어요.
박항서로 도박을 한다 또는 조롱꼬리 기사를 만들어 슬리핑 원이라는 별명을 주기도 했어요. 2014년 3월 상무 감독 시절 전북과의 경기 중 자는듯한 모습을 캡처해서 붙여진 조롱 섞인 별명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박항서의 프로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거스링크 감독의 보조였다는 사실 외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베트남 대표팀 감독 부임 입국장에는 환영 인파 한 명 없이 썰렁했어요.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불과 부임 3개월 만에 이 썰렁함을 함성과 환호로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박항서 감독은 항상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에게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 당시 우리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다는 평이 많았는데 히딩크는 역설적으로 체력을 더 키워야 한다며 체력 훈련 위주로 훈련을 진행해요.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 부임하고 나서 체력 훈련에 공을 들이죠. 작은 키는 저질 체력이 아니다. 외소한 체격의 베트남 선수들에게 작은 거는 저질 체력이 아니고 왜소하지만 민첩하고 스피드하며 지구력이 좋다고 말하죠. 박항서 자신도 165cm의 단신으로 프로 시절 악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트남 팀에게 적임자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강도 높은 근력 훈련, 특히 상체를 강화시키는 고된 훈련을 진행해요. 또한 특유의 스킨십으로 그런 힘든 훈련에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죠. 또한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하죠. 단백질 위주로 바뀐 식단을 통해 좋은 영양 시스템을 제공하며 먹고 마시는 것부터 비타민 등의 영양제까지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고유의 문화와 관습은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박항서 감독의 통역 담당이 쓴 박항서 리더십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축구하자. 축구에서 완벽한 팀은 없다. 때문에 못 넘을 벽도 없다. 이런 리더십이 선수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였죠. 나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다는 믿어야 오늘 꼭 승리를 할 수 있다. 주전 공격수 꽝아이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만든 거죠. 대표적인 경기가 우즈벡과의 U23 결승에서 2대1로 패하지만 눈을 맞고 추위와도 싸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경기 후 라카룸에서 그런 선수들을 박항서 감독은 하나둘 안아주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준우승을 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는 베트남 선수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다음에 우승하면 된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이 말은 베트남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이렇듯 하나의 축구공, 원팀을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다. 서로서로 도와줘야 하고 팀으로 함께해야 한다. 베트남 수비수 도두만은 박항서 감독은 항상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나의 팀을 만들기 위해 박항서 감독은 단체가 모였을 때나 움직일 때 복장을 통일시키고 식사 시간이나 팀미팅일 때 일체의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없게 했어요. 내부를 강화하자 개인보다는 집단에 집중하게 되고 집단의 힘은 성공과 실패를 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선수 개개인을 바꿨다기보다는 팀을 바꾸게 된 거죠. 2부에서 계속됩니다.